이렇게 가장 보수적인 세그먼트에서 가장 열정적인 디자인을 보여줬기 때문인지 꽤 많은 전문가와 대중들로부터 당시의 LS와 비교해도 G90이 훨씬 낫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실력과 열정을 알아본 전문가와 소비자들은 좀 더 차별화된 정체성, 특히 한국을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브랜드인 만큼 한국적인 디자인 없이는 명품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로 감동적인 디자인을 해낼 수 있는 현대와 제네시스는 언젠가 한국적인 디자인을 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세대는 건너뛰더라도 솔직한 입장으론 그 다음 세대에서도 가능할 것이란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는 이 정도 수준으로 풀어낼 수 있을 만큼 한국적인 디자인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적인 것이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닌 한국적인 것은 업데이트되지 못하고 과거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어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가 없다는 뜻인데요. 소나타의 영상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한국의 디자인은 건축과 조경 그리고 자동차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자리엔 외국에서 디자인을 배워온 해외파 디자이너나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외국인 디자이너만이 외국의 색채로 디자인을 하고 있고 한국의 2, 3세대 디자이너들은 살아남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 디자이너들에겐 자신의 경력과 경쟁력에 그다지 도움되지 않을 한국적인 디자인을 리서치하는 것보다 잡지나 인터넷에서 본 듯한 해외의 사례들을 답습해 한눈에 소비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쉽고 자극적인 인스턴트 디자인을 통해 가격을 저렴하게 만드는 편이 살아남거나 부를 축적하기에도 훨씬 용이했는데요. 덕분에 한국 사회와 문화는 전통에서 점점 멀어져만 가는데도 한국적인 디자인은 과거의 그 상태에서 발전 없이 놓여있게 된 것이죠. 결국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한국적인 디자인이란 말의 의미는 오리지널 그대로일 것이나 적어도 그 일부를 시각적인 특징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런 식의 디자인은 문화재로서의 관점이나 전통을 바라보는 매니아적 관점에서라면 모를까 다수의 현대인들에겐 희생 없인 수용할 수 없는 디자인이 돼버렸는데요. 물론 현대 건축이 서양에서 태어난 것이고 자동차도 마차의 연장선 상에서 만들어진 서양의 탈 것이기 때문에 그 흔적을 지우고 동양적인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과 비슷한 외형을 지녔고 근대화를 거치며 서양의 건축과 자동차를 받아들인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이 말은 그리 설득력 높아 보이진 않는데요. 우리의 1세대 건축가, 조경가 등 여러 분야의 디자이너들이 외국의 거장 혹은 학교에서 디자인을 배워왔고 그들의 제자이자 후계자들이 지금 디자인계의 주축인 50대이자 2, 3세대 디자이너들인 것처럼 일본의 1세대도 우리보다 조금 빨랐을 뿐 해외에서 현대적인 디자인을 배워온 곳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 3세대에 와선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의 2, 3세대와 달리 그들은 일본 전통에 기반한 디자인으로 상상을 초월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 2, 3세대가 바로 고졸 출신으로 하버드의 교수까지 역임했다는 안도 타다오이고 그의 디자인은 철근 콘크리트라는 서양의 도구를 활용하지만 이를 통해 구현한 디테일과 지향점은 분명 일본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많은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잇는 3, 4세대는 훨씬 더 무서운 실력을 보여주는데요. 그들의 디자인은 과거로부터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선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앞선 세대들이 과거에서 현대까지의 길을 잘 닦아둔 탓에 이를 기반으로 전통과 현대를 뛰어넘는 일본 문화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여주기까지 하는데요. 이런 사회, 문화, 환경 때문인지 일본의 디자인은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시선을 가졌던 동양적인 탈 것에 대해서도 큰 발전을 이뤘습니다. 바로 건축으로 보는 자동차 디자인 시리즈의 4편에서 소개한 5세대 LS인데요. 일본의 현대 건축, 특히 그들의 목조 건축의 디테일을 보는 것 같은 그릴과 일본의 문화를 이해하고 오늘날의 언어로 발전시킨 소재와 디테일들은 분명 일본의 전통을 기반으로 한 것이지만 오리지널 그대로의 러프한 것도 아니었고 단순히 장식으로 쓰인 것도 아닌
렉서스의 플래그십인 LS의 컨셉을 구성하고 일본 문화를 기반으로 그려낸 그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일본스러운 디자인을 해외 유명 디자이너의 손이 아닌 일본인의 손으로 해낸 것이란 점에서 여전히 해외파 디자이너나 외국인 디자이너에게 의존해 한국적인 것과는 크게 상관없는 디자인을 한 G90과 G70을 조금은 초라해 보이게 했는데요. 하지만 렉서스가 동양적이고 일본스러운 디자인을 해냈다고 해서 LS가 역사의 길이 남을 명품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문화인 오모테나시에 깊게 뿌리내린 그 컨셉은 위화감을 만들어낸다는 너무나 명백한 한계를 가지기 때문인데요. 앞으로의 시대는 남들이 올라올 수 없는 곳에서 군림하며 럭셔리를 외치는 천박한 시대가 아닌 더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사람들과 더 가치 있는 것을 나누며 의미를 만들어내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도 유럽을 따라하며 럭셔리, 프리미엄, 프레스티지를 외치는 한국의 고급 아파트나 자동차를 보면 과연 한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여줄 디자인이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제가 주장하는 위화감 없이 깊은 감동을 주면서 그 가치를 더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디자인은 그저 젊은 디자이너의 환상으로 들릴 뿐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치를 실현한 디자인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의 거장이나 장인들의 작품이 아닌 우리의 전통 속에서 너무나 높은 수준으로 구현되어 있는데요. 바로 조선시대의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인, 즉 조선의 조경 양식 속에서 그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조경은 유독 국내에서 식물을 다루는 분야로 잘못 알려져 있지만 경관을 만든다는 뜻이고, 어벽 또한 과거에도 지금도 도시시설과 건축의 일부를 통해 경관을 설계하는 것인데요. 아마도 그 과정이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눈에 띄는 식물로서 판단된 오해가 아닐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조선시대의 조경에 집중한다면 대체 어떤 점에서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조선의 디자인은 섬세하기보다 투박함에 가깝고 시각적 흡수도마저 높은 편이 아니라 유럽은 물론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절대 화려하다고 할 수 있는 디자인은 아니었습니다. 간혹 이를 여백의 미라 부르기도 하지만 조경의 대상지인 건축의 옥외 공간을 보면 비어있다 못해 문자 그대로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본은 자연을 만든다는 개념의 디테일과 섬세함으로 정원을 만들었고, 중국은 자연을 모방한다는 개념을 가진 화려한 오브제로서 정원을 장식한 데 비하면 이 두 나라와 교류가 많았던 조선에서 누구 하나 일본과 중국을 보고와 마당을 꾸미지 않은 것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혼자서 당당하게 마당을 비워 놓은 것은 디자인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닌 자연을 바라보는 자세가 세상의 그 어느 나라와도 달랐기 때문인데요. 흔히들 서양은 자연을 정복하려 했고 동양에선 자연과 조화를 이뤘다고 하지만 그것이 맞고 아니고를 떠나 조선시대의 조경 양식은 이를 초월한 가치를 보여줬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넘어 인간의 행위로 인해 자연이 완성됐기 때문이죠. 마치 자연을 98%로 본 후 2%인 인간의 행위를 더해 100%의 완전한 경관이 되게 한 듯한 모습을 저는 98+2의 자세를 가진 것이라 표현하는데요.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그저 말만 바꾼 것 뿐이지만 조선이 자연을 다뤘던 방식에 있어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점은 자연을 98%로 본다고 해서 미완의 것으로 여겼거나 전지적 관점에서 본 것도 아닌 너무나 완벽한 자연 속에서 그 부족한 2%를 찾기 위해 대상지를 고민해 분석해내고 그 결과를 건축이나 정자로 표현해 자연을 완성해낸 아주 고차원적인 디자인의 과정을 거쳤다는 데 있습니다. 덕분에 조선시대의 정자는 그 구조물 자체의 미를 떠나 주변 경관과의 상호작용이 소름 돋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치 정자가 없어지면 그 배경인 자연은 평범해질 것만 같고 마찬가지로 이 자연 없이는 정자 혼자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 지금 이 시대의 도시에서 정자를 흉내낸 파고라를 마주칠 때마다 심각하게 어색해 보였던 이유도 이런 98+2의 자세를 거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흉내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마치 신의 한 수처럼 경관을 완성하는 디자인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조선의 디자인은 규모가 큰 주거 건축을 만들면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요. 유명한 동락당이나 수혜당의 경우를 봐도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아름다움을 보여주지만 자연과 인공물 중 그 어느 것도 혼자서는 도저히 이 아름다움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란 게 너무나 명백해 보입니다. 고작 인간의 행위 2%가 더해지는 것만으로 본래 아름다웠던 자연이 경이로워지기까지 하는데요. 아무리 실력 뛰어난 디자이너라 해도 이 정도로 감동적인 경관을 이 정도의 적은 에너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조선의 디자인은 정교함의 그 가치를 두고 있진 않기 때문에 일본 디자인의 가장 큰 문제인 디테일과 품질이란 작은 그림에 집착해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한계마저 초월했는데요. 이렇게 우린 그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것보다 가장 어른스러운 디자인을 해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인접한 나라의 조경 양식처럼 인위적으로 마당 안의 자연을 창조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인간의 능력으로 98%의 자연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너무나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은 이 정도의 수준 높은 작품을 만들어 놓고도 자신의 이름을 붙여 과시하거나 조형적인 시그니처 하나 넣지 않는 시크함까지 보여주는데요. 렉서스의 영상에서 언급했던 오늘날 시그니처 건축가들과 구마갱고의 차이나 전국 어딜 가도 브랜드로 지역을 파괴하는 건설사와 비교해 당시 디자인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98+2의 자세를 가진 디자인이 조선이란 시대와 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현대 거장들의 작품에서도 간간히 볼 수 있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점은 그 디자인이 거장들의 전성기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 그들의 인생에서 큰 변곡점을 맞이한 후의 노년기나 수명을 다하기 전, 즉 그들의 지향점이 극에 달하며 이전까지와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이런 사상이 표현되곤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입니다. 사실 라이트는 그 실력을 떠나 첫 번째 부인과 6명의 자녀들을 버리고 클라이언트의 부인이었던 메이마 체니와 도주한 아름답지 못했던 연애사나 허세 가득한 삶을 살았고 명예와 부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던 모습에서 닮고 싶은 건축가는 아니지만 그의 인생에서 바닥을 짚고 퇴물이란 소리를 듣던 시기이자 나이가 60대 중반을 넘긴 시기에 설계한 낙수장은 현대 건축의 다음 단계를 열었다고 평가받을 만큼 큰 충격을 남기던데요. 이 건축에 대한 책과 논문만 해도 수백 가지를 넘기고 있어 그 모든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주제와 관련된 부분만 보자면 조선시대의 조경 양식과 유사한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수직의 나무 속에서 사용된 건물 그 자체의 수직, 수평선의 대비도 인상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폭포와 건축 중 어느 것을 빼더라도 이 경관이 완성될 수 없을 것 같은 완성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건물의 내 외부를 금으로 치장해 사치스럽게 만들려 했다가 안목 있는 건축주의 반대로 다행스럽게 무산됐지만 이 건축의 중요한 가치는 풍경에 어울리는 집을 지은 것이 아닌 경관을 완성하는 디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디자인은 단순히 조선이란 시대, 공간적 배경에서만 나온 것이 아닌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위해 인생을 바친 후 극에 달했을 때에나 도달 가능한 경지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신분사회였던 조선의 디자인이 이 정도였다면 지금 시대의 일을 현대적으로 해석했을 때의 감동은 상상하는 것만으로 벅차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를 지금의 자동차에 적용하는 것이 힘들어 보임은 물론 건축에 적용하는 것도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분야가 다르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일본의 전통과 현대 건축 그리고 렉서스를 보면 분야가 다른 것은 큰 문제라고 보이진 않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를 현대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해온 디자이너들이 없고 인간의 행위 2%로 경관을 채우기엔 지금의 도시엔 남아있는 98%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98%라는 것은
생태적인 자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의 환경에도 해당되는 말인데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럭셔리라는 것은 있던 것을 모두 밀어버린 후에 해외파나 외국 디자이너의 색채로 유럽을 닮은 건축을 지은 후 대체 무슨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것인지 알 수 없는 크기만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나타의 영상에서 언급했듯 대중적인 디자인들조차 스스로를 럭셔리라 부르며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상황에 쓸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전문가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서울대 김광현 교수는 그의 건축 강의 시리즈의 마지막 권인 도시와 풍경에서 사이먼 언닌의 말을 인용하며 건축엔 오두막의 건축과 신전의 건축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오두막은 자연에 순응하는 숲의 사고를 가진 것이고 신전은 땅을 고르게 해 기후를 극복한 후 주변에서 나지 않는 소재를 가져와 즉 그 재료를 가져올 수 있는 권력을 상징하는 사막의 사고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신전과 같은 건축이 오늘날 아파트나 한국의 고급차들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는 오두막보다 더 깊은 가치를 보여준 전통을 가졌음에도 해외의 디자이너들을 데려와 98%의 자연과 이전까지의 역사를 가진 도시를 밀어버린 후 신전 같은 건축만을 지어놓고 허영심을 자극하는 디자인은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물론 그런 건축들이 도시와 떼어놓고 보면 꽤 근사한 디자인인 건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날 한국의 자동차들이 해외 브랜드에서 나온 차라고 생각해보면 정말 훌륭한 차임에도 왜 골목가를 다 잃어버린 후에 만든 바닷가 맨션의 인상이 떠오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명품의 가치는 눈에 띄는 외형이나 만듦새 그리고 디테일과 같이 눈에 보이는 곳에 있지 않다는 걸 생각해보며 여기까지 디자인 읽어주는 남주였습니다. 영상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